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제2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는 매주 프랑스에서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소개하고 그 중에 한 편을 본 뒤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업로드가 많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영화관을 갈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빴는데요. 일도 일이었지만 또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국민 투표가 있어서 투표를 하러 파리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나라 밖에 살면서 저는 왜인지 선거에 좀 더 집착을 하게 됐어요. 네. 한국 사회와 그곳에 사는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그리고 물론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 사는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투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뭐 여기에 살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긴 세월 동안 거쳐온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저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사랑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해외에 나와 산다고 해서 뭐 한국의 일을 나 몰라라 뭐 하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어, 아무튼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가 중요하고 그 정치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투표이기 때문에 네, 투표를 가서 하고 왔지요. 네. 파리에 다녀오느라고 또 없는 시간을 낸 거여서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정말 안 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이제 상영 시간도 몇 번 없어가지고 맞추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그래서 파리에 가서 영화를 봐야겠다 하고 오늘 소개할 영화를 봤습니다. 파리까지 가서 일반 개봉 상영 영화를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뭐 특별전이나 이런 상영은 봤지만 아무튼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숙제를 마친 것 같아 마음은 편안합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길에서 들리는 소리랑 그리고 또 약간 잠긴 제 목소리가 좀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고양이가 고롱고롱 하고 있어가지고 그 소리도 들어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할 시간이 또 지금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아무튼 그럼 이번 주 푸다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하죠. 네. 지난주 3월 27일에는 프랑스에서 세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나타나엘 코스트 감독의 라떼 호이디 복서입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복서 이론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복서는 그 복싱 선수를 지칭하는 그 복서입니다. 그럼 복서가 나오는 영화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폭염, 가뭄, 늦은 서리, 해충 등 곤란에 빠진 기후 속에서 확장되고 변해가는 농업을 다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감독은 프랑스 홈 지역 계곡의 농부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 탄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 듯해요. 두 번째 작품은 리 브룩스 감독의 Hate to Love, 니켈백입니다. 캐나다 작품인데요. 니켈백은 1995년에 결성된 캐나다 락밴드입니다. 저는 이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들의 시작에서부터 글로벌적 성공, 이후에 다가온 부침, 5년 만에 복귀 결정 등 밴드의 역사와 그들의 음악을 다루는 영화인 듯 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레아 글로브 감독의 덴마크 폴란드 합작 영화 아폴로니아입니다. 덴마크의 영화 감독인 레아 글로브가
화가 아폴로니아 소코를 처음 찍은 것은 영화학교를 다닐 때였다고 해요. 실습 작품으로 이 화가를 찍었고 그렇게 시작된 이 촬영은 13년 동안 이어지면서 젊은 여성 예술가 아폴로니아의 내밀하고 복잡한 서사시를 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을 영화관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영화의 주인공인 아폴로니아가 너무 흥미로운 인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챙겨보려고 생각 중인데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 주에 제가 푸다보에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할 영화는 지난주 개봉작은 아니고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조금 좋은 다큐멘터들이 여러 편이 개봉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크리스틴 앙고의 윈파미가 너무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크리스틴 앙고는 약 20편의 소설을 쓴 소설가이자 극작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작가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인데요. 영화와의 인연을 이야기해보면 이제 그의 작품들이 영화화된 것도 있고요. 또 전에 클레어 드니와 시나리오 작업을 함께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틴 앙고의 소설 삶의 전환점을 원작으로 클레어 데니가 연출하고 크리스틴 앙고와 함께 시나리오를 쓴 2022년 나온 동명의 영화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하기도 했대요. 저는 못 본 작품입니다. 네. 아무튼 뭐 양쪽에서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작가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다큐멘터리도 작가의 문학 작품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작가는 Le Voyage dans l'Est, 그러니까 직역하면 동쪽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은 13살에 처음 만나게 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기억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해요. 제목이 동쪽으로의 여행인 이유는 당시 친부가 살고 있었고 작가가 성폭행을 당했던 도시가 프랑스 동부의 독일과 이제 가까운 쪽에 스트라스부르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은 2021년 메디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작가는 자신의 이 경험을 여러 차례 변주를 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999년의 편의 랑세스트, 근친상간을 시작으로 2018년 영화화가 된 불가능한 사랑, 그리고 최근에 나온 동쪽으로의 여행까지 관련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에게는 이게 아마도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e Voyage dans l'Est가 이 책이 나왔을 때 출판사의 한 담당자가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학축제 참석자 프랑스 동쪽 도시 낭시, 스트라스부르, 물루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물어왔대요. 이제 그 담당자는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상태였고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 제목 그대로 작가에게 동쪽으로의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해준 거죠. 물론 문학 축제도 있었지만. 그 제안을 받은 작가는 그 여행에 카메라가 동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촬영 감독인 깨홀린 상페티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깨홀린 상페티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하는 줄 몰랐지만 제가 좋게 본 많은 작품들, 특히 촬영이 좋다고 생각한 많은 작품들에서 촬영을 맡았던 여성 촬영 감독입니다. 아네트, 홀리모터스, 도쿄 등에서 이제 레오 까락스와도 작업을 했고 클로드 란츠만의 후반작들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그중 제가 촬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안 퐁텐 감독의 2017년작 아뉴스데이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폴란드의 한 수녀원에서 비극적 임신을 하게 된 수녀들과 그들을 돕는 프랑스 의사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매우 좋게 봤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작가는 깨홀린과 함께 그 동쪽으로의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여행의 목적은 간단하지만 무겁습니다. 친부는 사망을 했지만 그가 새로 꾸린 가족들은 여전히 스트라스부르에 살고 있었기에 아주 오랜만에
그들을 찾아가 보기로 한 거죠.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점은 개인, 감독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어떻게 영화 안에서 다루고 그걸 영화 언어로 만들 것인가 였습니다. 감독은 작가로서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한 적이 있긴 하지만 혼자서 글로써 이야기를 하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 영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를 것 같아서 말이죠. 영화는 홈비디오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1995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한 4~5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손에 자기 몸 반절 길이만한 바게트를 들고 골목길을 걸어오는 장면을 이제 좀 위에서 찍은 건데요. 그러니까 건물의 이제 창가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찍은 영상 같아요. 이렇게 이 작은 여자아이를 찍은 홈비디오가 영화 중간중간에 자주 삽입이 되는데요. 작가의 딸아이가 어렸을 때 찍어놓은 홈비디오 영상입니다. 바닷가에서 물장난을 치거나 정원에서 아빠와 노는 장면, 젖병을 빠는 모습, 밥을 받아 먹는 모습, 아주 달게 잠을 자는 모습 등 아기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이 주를 이룹니다. 홈비디오 영상이 나올 때 자주 작가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그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 말고 자신의 어렸을 적 기억들을 주로 이야기하죠. 영화의 초반, 감독은 예정되어 있던 프랑스 동부로 여행을 떠나는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한 감독은 호텔에서 친부의 부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전화를 거는데요. 그러나 전화는 메시지함으로 넘어가고 감독은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지 않냐고, 늦기 전에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하자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묵묵부답. 감독은 어쨌든 촬영팀을 데리고 그 집으로 향합니다. 건물 앞에 도착해 초인종 리스트를 들여다보던 감독은 부인의 이름이 있다고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까홀린에게 말을 한 거죠. 감독은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합니다. 동행한 촬영감독 까홀린은 자신이 대신 눌러줄까 제안을 하고요. 긴장되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감독 크리스티는 나중에 올까 아니면 지금 할까 갈팡질팡하다 결국 초인종을 누릅니다. 다행히 집에 친부의 부인이 있었고 현관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감독과 촬영팀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자 안 된다면서 집 문을 닫으려고 하죠. 아마 자동 반사적으로 문을 열어준 모양이에요. 감독은 그것을 막아서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인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무례한 일이 아니냐며 거부를 하죠. 부인은 겉으로는 자신은 감독의 편이라며 감독에게 일어난 일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감독의 방문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감독은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이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며 촬영팀에게 집에 들어올 것을 연거푸 말하죠. 결국 감독은 부인의 허락을 받아내고 마침내 그와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요. 감독은 자신이 친부에게 당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친모의 뱃속에 있었을 때 친부는 친모를 떠났고 이제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한 거죠. 감독은 13살에 처음으로 친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친모와 자신의 자식이니 챙겨야 한다는 친부 부인의 의견도 있었죠. 그렇게 감독은 주말이나 방학 되면 친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13살에서 16 사이에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너무 끔찍하죠. 네, 어떻게 어린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화가 너무 납니다. 너무 끔찍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는 감독에게 부인은 이해의 눈빛을 보내는 것도 같지만 사실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독 크리스틴에게 네가 겪은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는 이미 죽었고 감독이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었을 때는
부인의 남편, 즉 감독의 친부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던지라 물어볼 수가 없었다면서요. 그리고는 한 줄기의 이야기만 듣고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묻죠. 두 사람 사이에 토론 같기도 한 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인은 감독의 편에 정말로 와서 서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편에 대한 믿음이 훨씬 강해 보여요. 전에 제가 부다보에서 말했던 적이 있는데 특히 가족 사이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특정 사실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한 방어적인 외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 부인 또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한 외면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했고 사랑했고 자신의 두 자녀들의 아빠인 사람을 그리고 그 함께한 시간과 자신의 삶을 부정할 수 없어서 외면을 택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은 예전부터 이 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해요. 여러 번 연락을 취했지만 부인이 응하지 않았고요. 그에 대해서 이유를 감독이 물으니 부인이 하는 말이 가관인데요. 네. 불편한 게 당연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신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하겠냐고요. 그런데 단어 선택이 잘못됐죠. 성적인 관계라뇨. 네. 감독은 그건 성폭행이었고 자신은 피해자였다고 부인의 말을 바로 잡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고 판단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부인에게 감독은 그게 바로 폭력적인 거라고 말을 합니다. 부인은 또 말을 돌려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감독이 안타깝다며 동정을 하죠. 감독은 동정하지 말라며 그건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낮춰보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라며 거부를 합니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둘의 대화는 자꾸만 곁으로 미끄러지는 듯해요. 대화가 끝나고 문 앞에 선 부인은 이 대화가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을 하며 뭔가 해결된 것 같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감독과 촬영팀을 배웅하며 고맙다고 잘 가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뭔가 정말 해결이 된 걸까요? 저는 부인의 얼굴이 영 찝찝했습니다. 이 대화 시퀀스가 굉장히 초반부터 강렬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 대화 장면 자체가 굉장히 프랑스스럽다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미끄러지는 대화이긴 했지만 어쨌든 말은 하게 해줄게 라는 태도가 참 프랑스 사람들답다 싶었습니다. 물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도 프랑스 사람들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 장면을 지나 감독은 자신의 가족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감독의 친모인데요. 감독이 자기가 13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친모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딸이 변했다.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기도 했을 테고 또한 그렇기에 친모는 자신이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서로에게 서로가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였잖아요. 자신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딸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딸에게 그를 잡아먹고 있는 인간을 만나러 가게 했으니 그게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네. 감독은 친모에게 말을 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지만 친모의 말은 주제를 빙빙 돌기만 합니다. 결국 감독은 화가 나서 자리를 뜨고 말죠. 이어서 감독은 전 남편 클로드를 만나러 갑니다. 둘이 함께하던 시절 클로드가 니스 대학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서 둘은 니스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거기서 이혼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건물에 살면서 층을 나눠서 쓴 것 같습니다. 그즈음 감독 크리스티는 친부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친부에게 편지를 했고 이제 그도 동의를 하여 니스의 집으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감독은 친부에게서 괴물을 보게 되고 자신에게 또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친부를 내쫓게 됐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싸움이 있었고 그 소리를 클로드도 아래층에서 들었지만 당시 클로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독은 그 이유를 묻죠. 여기에 클로드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클로드에게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클로드가 11살 때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 14살이었던 다른 소년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클로드는 감독 크리스틴이 친부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욕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들여봤다고 해요. 그 안에서 클로드는 11살의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크리스틴이 알아서 잘 상황을 해결할 거라고 믿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순간 클로드의 트라우마가 올라왔고 거기에 얼어버려서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순간 다시 11살의 어린이가 되어버린 클로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독인 크리스틴에게는 엄마에게 보호받지 못했던 것에 이어서 한때 평생을 기약했던 전 배우자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뭔가 무기력함과 배신감과 슬픔이 덮쳐왔을 것 같은데 클로드의 행동하지 않음에는 이제 사실은 그 못함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감독의 친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친모는 지난번 대화 이후 그 사건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글로 적었다고 해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 분노와 경멸감이 든다는 말을 써놨어요. 슬픔과 미안함이 있다면서요. 중간에 지금 삶을 함께하고 있는 감독의 파트너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흑인으로 그는 자신이 노예의 후손이라고 또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감독의 가족은 감독의 딸입니다. 우리가 영화 중간중간 계속 봐온 홈비디오의 주인공이에요. 감독의 딸은 감독이 어렸을 적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을 딸에게 들려줬을 때 엄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감독에게 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독은 생각했대요. 아, 내가 기다리던 말이 이거였구나. 왜 그런 말이 나왔냐고 감독이 딸에게 묻자 딸은 분노에 차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 새끼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고. 도대체 어떤 작자이길래 그런 짓을 저지르냐고. 딸은 감정을 내보이며 감독의 친부를 향해 분노를 하고 화를 냅니다.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영화 속에서 감독의 이야기를 마주한 사람들 중 유일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 이 딸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감독에게는 이게 정말 필요했던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실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외면만 하는 사람과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과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적절한 반응을 못하는 어른들이 있었던 데 비해 딸은 마치 그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인 양 화를 낼 줄 아는 거죠. 영화는 바닷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모녀의 뒷모습과 93년 딸이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찍은 홈비디오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영화가 끝나고 이 제목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Une famille, 한 가족이라는 뜻인데 왜 이 제목을 붙였을까? 세어보면 사실 이 영화 안에는 여러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감독과 친모가 이루는 한 가족이 있고 감독과 친부가 이루는 가족이 또 있었고 감독의 친부가 결혼하여 세운 이제 가족이 또 있고 후에 감독이 클로드와 함께 만든 가족이 있었고 이제 또 이혼 후에 감독이 딸과 이루는 가족이 있습니다. 감독과 파트너의 관계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에게는 이게 모든 한 가족으로도 이제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감독은 자신이 태어난 가족 안에서는 상처만 받았죠. 범죄를 당했고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위로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친부가 이룬 가족에게는 외면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후에 그 위로를 이제 자신이 낳은 자기가 만든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딸이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 딸의 홈비디오가 계속해서 영화 중간중간에 삽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때 어린 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 자기 딸의 모습에 동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또 자신에게 위로를 해준 그 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가족의 의미를 거기서 좀 더 찾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영화 초반에 찾아갔던 친부의 부인이 감독을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이 날아온 거죠. 웃으면서 대화하길 잘했다고, 필요한 대화였다고 말하던 그 부인이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다. 네. 여기에 감독의 변호사는 어쨌든 사건을 크게 봤을 때 피해자는 감독이라며 감독을 타이르죠. 정말 수치를 모르는 자들은 얼마나 극악한가요? 네. 영화의 한 장면 중에 노트북으로 글을 쓰던 작가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너무 지겹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깊고 무겁게 담겨 있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독은 자신의 글로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들으시는 플랫폼 혹은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hunjusong_입니다. HEUNJUSONG_입니다. 다음 화는 많이 늦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할진 모르겠지만요. 네. 아무튼 봄입니다.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꽃도 여기저기서 아주 다발적으로 피고 있어요. 네, 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